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쪽이고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뒤에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두랑에 잘 체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렇게까지 수업을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보니까 3학년 학생들 어차피 수업 안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EBS 영상 링크도 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던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말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우연히 대학 후배 지금 울산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 후배를 만났어요. 술자리에서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선생님 구독자를 늘리려고 내가 캠브리지 동아시아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너도 구독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형님 구독 잘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수업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내가 올리는 수업 누가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현직 교사들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정말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살짝 하게 됐습니다. 뭐 대단히 열심히 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렇게 수업을 계속해서 찍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공부할 마음이 든다면은 열심히 끝까지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있나? 자, 이번 시간에 조선 후기 인구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조선은요 두 차례 큰 대규모의 국제 전쟁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바로 그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두 차례 전쟁의 경우에는요, 물론 참가했던 나라들은 명나라라든지 여진족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모두 전쟁터는 바로 조선 땅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두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의 농촌은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정부는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또한 현실적으로 세금을 걷는 차원에서 전세, 토지세를 이전보다 크게 낮춰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망가진 농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진전의 개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 설명이 길어가지고 다 안 썼는데요.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망가지기 이전에는 농사를 짓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을 거치면서 주인이 죽던지 아니면은 이제 전쟁으로 파괴가 되든지 해서 현재로서는 농사를 짓고 있지 못하는 땅을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간은요, 농사 짓지 못하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작업을 가지고 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파괴된 농경지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다라는 것이고요. 양전 사업은 토지주사 사업을 말해요. 그래서 농경지를 회복했으면은 다시 거기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토지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양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선 정부는 농민들의 지나친 세금의 부담을 덜어준과 동시에 농업 생산력을 회복을 하고 또한 세금을 과거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걷기 위한 그런 어떤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전세 수입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어진 결과 17세기 말 18세기 초 숙종 때쯤 오게 되면은 두 차례 전쟁 이전의 경지 면적을 거의 다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농경지는 확대되고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업 생산력은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항법,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농업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12법, 그러니까 배웠죠, 그죠? 땅에 거름을 줌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회복하는, 땅에 거름을 줌으로써 지력이라 그러죠, 그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12법 같은 것들이 꾸준히 발전을 하고 조선 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 역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항법,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은
줄여주는 한편 농업 생산력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농업 기술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몰라도 되지만 혹은 또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왜 모내기법, 이항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인 농업 생산력을 올려주는 데 효과적인 농법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항법은 다음과 같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은요, 땅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의 땅의 일부를 잘라서 거기에다가 벼를 심는 겁니다. 요 땅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모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를 키운다고 해서 모짜리라고 하는데요. 모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어린 상태의 벼를 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린 상태의 벼, 이제 조그마한 정도의 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땅만 있어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 전체를 안 쓰고 조그마한 땅의 일부만 사용을 해서 어린 상태의 벼, 모를 재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봄에 특히나 가뭄이 심합니다. 그죠? 이만큼 땅에 물 채우는 게 쉬울까요? 요만큼 땅에 물 채우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요만큼 채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죠? 그래서 봄 가뭄에 물이 부족할 때에도 작은 양의 땅에 물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물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봄 가뭄의 어린 상태의 벼, 모가 생존할 확률을 크게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은요, 이 조그만한 땅에서 자라기에는 이제 벼들이 많이 컸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넓은 땅으로 뭘 해줘야 돼요? 옮겨 심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옮길 이자에 심을 앙자라고 해서 이것을 이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를 밖으로 꺼낸다고 해서 모내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밖으로 옮겨 심는데 옮겨 심을 때 어떻게 옮겨 심느냐, 여러분들 옛날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 같은 데서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논 양 끝에 두 명이 서가지고 긴 줄을 잡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일렬로 그 줄에 맞춰가지고 쭉 선 다음에 차례차례 이렇게, 그죠? 줄에 맞춰가지고 모를 옮겨 심는 이런 모습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옮겨 심기, 이앙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모짜리에서 넓은 땅으로 옮겨 심기를 할 때 벼를 쭉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줄을 맞춰가지고 일렬로 옮겨 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잡초를 제거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자, 이 벼농사에서 가장 골치 아픈 잡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피라고 하는 잡초입니다. 왜 골치 아프냐면은요, 생긴 거 벼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농사 오래 지은 사람도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벼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가을이 됐을 때 쌀이 열리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어요. 생기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잡초 중에서도 이 골치 아픈 피라고 하는 놈을 제거하는 거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렬로 줄을 맞춰서 옮겨 씌우면은 잡초 제거하기가 쉬워요. 왜? 줄 맞춰 서 있는 애들은 벼인 거고, 줄 안 맞춰 서 있는 이런 이상하게 나는 애들은 잡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렬로 쭉 가면서 이상한 줄에 서 있는 애들 그냥 쑥쑥쑥 뽑으면서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옮겨 심는 노동력이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은 한번 옮겨 심으로써 1년 내내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잡초 제거의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이항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잡초를 잘 제거해 주니까 당연히 벼들의 경우에는 주변에 양분을 안 뺏기고 잘 빨아먹으면서 자라겠죠. 그죠?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항법, 모내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는 것이고요. 겨울이 되면은 봄에 모 자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땅에다 뭘 하는 거냐? 보리를 심습니다. 자, 원래 벼와 보리는 같은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작물이에요. 왜냐면은요, 보리의 경우에는 늦겨울에 심어서 이른 봄에 수확을 하는데요, 모 같은 경우에는 이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먼저 심어야 되거든요. 벼 같은 경우에는요, 보리 수확 전에 먼저 심어야 되기 때문에 겹쳐요.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벼를 먼저 심어야 되기 때문에 겹쳐서 원래 같은 땅에서 동시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작물인데요, 이렇게 이항법을 하게 됨으로써 모짜리에서 벼를 기르고 나머지 땅에다가 보리를 재배해서 수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의 땅에서 두 개의 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이른바 이기작, 아니지, 이모작이죠. 이기작은 1년에 벼를 2번 농사 짓는 거고,
이모작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을 크게 높여주는 게 바로 이 모내기법, 이항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내기법은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때 처음 들어왔는데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이항법, 모내기법을 하는 데는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시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지방에서만 이항법, 모내기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전국 각지의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지게 되면서 이런 이항법,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다소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먹고 남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게 돼요. 원래 상공업의 발달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 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꿔 말하자면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선에서도 상공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장시, 지방에서 장시라고 하는 형태의 시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우리 동네에도 매월 3월, 8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이때 장이 서잖아요. 그죠? 물론 5일장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만, 매일마다 장이 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대체로 5일마다 서는 장이 서는 5일장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지방시장을 가지고 장시라고 불러요. 이러한 장시들이 18세기로 가게 되면 전국에 1000여 곳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상공업의 발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만큼 조선의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시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품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면화라든지 담배라든지 채소와 같이 내다 팔기 위한, 시장에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무엇을 살펴보았나요? 조선에서 인구가 변화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죠?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상공업이 발달했으니까 조선 후기의 인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증가하게 되었겠죠. 그죠? 자, 조선의 인구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이 이제 막 세워졌었던 15세기 초에는요, 조선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중반 이쯤 가게 되면은 100만 명 이상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기도 해요. 100만 명 이상이 늘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가 전성기였어요. 그죠? 세종대왕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조선 전기의 왕이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인구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세기를 전후한 임진왜라든지 병자호란 같은 이런 전쟁들을 겪으면서 조선의 인구는 대폭 감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한 5분의 1 정도 가 줄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18세기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동아시아의 기후가 온난한 어떤 농사짓기 좋은, 살기 좋은 그런 기후를 보이게 되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고요. 또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것처럼 의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조선의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19세기로 가게 되면 그래서 1600만 명 이상을 넘어섰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명청대의 인구 증가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그죠? 중국 내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인구 밀도가 비교적 낮은 산간지방이나 변경지방으로의 이동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 밀도가 비교적 낮은 삼북지방, 북한에 해당하죠.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같은 지방으로 인구가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조선의 인구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1600년대 초에는 대략 1172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난 직후의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다가 16세기로 가게 되면 143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18세기 말 1790년대 가게 되면 1822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 시기 조금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때 여러분은 한국사 시간에 배웠었겠지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
그죠? 탐과 놀이의 횡포, 또 이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 그래프에 표현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교실에서 혼자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말이 다소 꼬이고 내가 설명을 잘 했는지 자신이 조금 없기는 한데요. 뭐 아무튼 이렇게 또 한 시간의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고3 학생들 특히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 밑에다가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학생들도 시험 보는데 이 영상 많이들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네, 울산에 있는 그 친구 또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오늘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에도 시대 때 일본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